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구과학 1 강의를 마치고요. 지구과학 2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구과학 2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하고 마찬가지로 총 30강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선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위주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문제풀이 강의를 필요하다면 추가를 하고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1강 지구의 탄생과 지구 내부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과서를 펴면요, 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과서는 교육과정상에서 지구가 탄생된 그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성운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운설에 입각을 해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후에 마찬가지 맥락 아래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운이 형성이 된 게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운은 저희가 이제 지구과학 1에서 성간 물질로부터 별이 만들어지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구과학 2 강의다 보니까 보통은 지구과학 1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2를 하죠. 그래서 1에서 나온 얘기가 다시 2에서 또 나올 경우에는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지만 지구가 1을 하지 않고 2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 1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략하게나마 1에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불필요하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운이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주 공간 내에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성간 물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성운인데요. 이 성운이 상대적으로 우주의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냐면 보통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운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를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런 초신성 폭발이 대략 한 50억 년 전쯤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중력 수축 단계가 돼요. 이 원시적으로 만들어진 초기의 태양계 성운이 중력적인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물리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서서히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운동량 보존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생소한 개념이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녀석이 질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회전 속도하고 회전 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운동량 보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수축을 하면 회전 반경이 감소를 하죠. 그러면 회전 속도는 그에 상응해서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의 곱이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면요. 그게 바로 가운동량 보존인데 자, 이 성질 때문에 수축을 하니까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운도 완벽하게 구형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구에 가까운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한다 그러면 보통 회전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점선을 그어 있는 부분에 대한 회전 반경은 이렇게 되는데 거의 이게 만약에 행성이라고 치면 고위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반경은 그보다 회전 반경이 작습니다. 즉 어떻게 돼요? 원심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따른 원심력의 차이가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회전을 하다 보면은 중심부 부근에 가까이 있는 원반에 가까운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가까운 그 위치에 있는 부분은
원심력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전하다 보면 원반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성운의 중심부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압력과 밀도가 큰데 거기에서부터 원시적인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주변은 온도가 감소하면서 고리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고리에서 회전하던 물질들은 결국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미행성체, 즉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행성들의 초기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태양은요, 결국에는 점점점 수축하면서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가면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진화되면 보통 우리가 원시 태양에서 진짜 태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풍이 방출이 되고 그래서 가벼운 원소들도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러한 진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태양 형성 후에 미행성체들이 점점점 충돌 병합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행성에 가까운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계 안쪽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이 있고요. 외곽 쪽은 가벼운 물질이 뭉쳐서 행성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첫 번째는요. 태양계 안쪽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태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더 높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기체들은 증발하거나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물질만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가벼운 기체 물질들은 고체 액체 상태로 존재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날아가기 쉬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물질들은 외곽의 온도가 좀 낮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유지하기가 좀 용이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태양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풍이 만들어졌고요. 결국 가벼운 물질 자체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태양계 형성 과정은 성운설에 입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증거 없이 성운설에 입각해서 태양계가 형성됐다라고 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았던 그 증거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의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약 46억 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지구의 나이죠. 대표적으로는 태양계 구성 성체를 보면은 행성들이 있을 거고요. 걔네들의 나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는 거죠. 뭐죠?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 대표적으로 행성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계 구성 천체들이 공전을 해요. 그런데 이 공전 궤도면이 중구난방으로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으면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데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이게 공전궤도면이라고 치면 약간 삐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잃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간다든가 하는 완전히 다른 평면선에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만들어졌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인 정황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회전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과 여러 가지 천체들의 공전 방향 및 행성의 자전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금성과 천왕성은 역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행성 생성 초기에 다른 천체하고 충돌을 하면서 약간 이게 뒤틀려졌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약간 정황적 증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하려면 동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사실은 내기가 어려운 거죠. 다르다는 이유를 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G2에서 약간 뒷부분에 나와요. 케플러 회전이라는 게. 케플러 회전이라는 걸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요. 회전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 그런데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은 기본적으로 케플러 회전을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까 우리가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남았는데요. 중심부 쪽으로 밀도가 크고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집적됐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고 녹는점이 낮은 물질이 집적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도 결국
동시에 형성됐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야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때 상황과 조건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법칙처럼 나타내는 이런 배열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 가군동량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 중심부로 질량이 집적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운설은. 그러면 태양의 자전 속도가 매우 빨라야 돼요. 그런데 태양계의 가공동량은 현재 대부분 목성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자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장 때문에 늘어졌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운설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탁월한 설명이 현재 없어요. 그런데 맞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보니 이거를 대략 설명해 내기 위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과정상에서도 우리가 성운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운설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숫자도 써 있는데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다? 지구가 점점점 형성이 돼서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충돌하고 병합하면서 점점점 크기가 커졌다 그랬죠. 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이 충돌 병합하는데 뭐가 형성이 됐냐면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마치 바다처럼 마그마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초기에는 미행성체가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죠.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을 해도 땅에 우주로부터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가 떨어지면요. 엄청난 충격파 발생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충돌이 매우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충돌 병합에 의한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에너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표면 자체가 용융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땅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마그마 상태로 바다를 모두 이루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차츰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마그마 바다를 형성했을 때 안에 성분들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데 암석 성분과 금속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거의 균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혼합물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둘의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금속 성분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암석 성분, 즉 규산암 성분은 표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상 구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층상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행 성체들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충돌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표면 온도가 떨어지기 전부터 마그마 분출이 계속 있었죠. 근데 마그마가 분출할 때 거기에 수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표면 온도 내려가면서 공기의 온도도 조금씩 영향을 받으니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오히려 지표 온도는 더 빠르게 내려가죠. 그래서 식게 되면서 굳어지게 되고요. 결국 원시지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지각이 형성이 되니까 비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시바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대기에 있는 수증기 연결로 내리는 비는요. 원시지각이 형성된 이후에 시작된 건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 응결이 가능한 시점부터 비가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원시바다는 나중에 생긴 거죠. 왜? 물이 고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서들을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원시바다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바다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염화이온도 유입이 되고 그래서 성분들이 지금과 유사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에 관련돼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시지구가 형성될 때 초기에 있었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태양풍에서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 자체가 중력이 그런 가벼운 물질까지 잡고 있을 정도의 중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는요,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는 해수의 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으로 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점점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기에 분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바다에 들어간 이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의 형태로 침전돼서 석회암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원시대기에 없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예 없죠, 산소. 자, 그런데 약 35억 년 전쯤에 바닷속의 남세균이 광합성을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해양과 대기에 성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의해서 약 4억 년 전쯤에 대기 중의 산소가 이제 충분해졌어요.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생물들이 육지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지구 생성 과정에서 혹은 진화 과정에서 그다음에 방사성 원소 붕괴. 일단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구 탄생 초기에 형성된 열입니다. 반면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요, 초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에너지예요. 자,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요, 지구 생성 과정에서의 에너지는요, 미행 성체의 충돌과 기본적으로 중력 수축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화 과정에서는요, 층상구조 형성이죠.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위로 가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생성 초기인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거죠. 미행 성체의 충돌, 그다음에 층상구조 형성에 의해서 중력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이게 이제 초기에 있었던 에너지고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초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형성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잘 보시면은 암석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 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각 암석이 뭐를 대표해야 하느냐? 각 지점 요거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사실은 대륙지각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이 주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상부멘트는 감람암이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암석으로 써 있지만 어느 부분을 대표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 안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보면은 화강암이 가장 많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함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단위 부피당 방출 열량입니다. 여기 한국말은 안 써 있는데 단위 부피당 방출 열량은 화강암이 가장 많아요. 이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지각을 구성하는 현무암이나 화강암의 단위 부피당 붕괴열이 상부멘트를 구성하는 감람암의 단위 부피당 붕괴열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느냐? 자, 실제로는 어때요? 네, 멘틀이 지각보다 더 많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로 열을 방출합니다. 이유는 멘틀의 부피가 지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각은 뭐 보통 한 수십 킬로라고 하면 멘틀은 어디까지 있어요? 2,900킬로까지 있죠. 그래서 부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양 전체는 멘틀이 지각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구 내부 온도 변화를 잠깐 볼게요. 지각에서부터 멘틀 외핵 내핵으로 가면요. 약간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어때요? 네,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 말은 뭘 뜻하느냐?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로 발생한 열에너지 어디 주로 있어요? 지각하고 멘틀 위주로 있었죠? 그런데 외핵과 내핵이 온도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뭐죠? 지구 탄생 초기에 형성된 열에너지 양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요. 자, 빨간색 해놓은 부분들 중에서 일단 지각 근처부터 먼저 보시면요. 상부 멘틀과 연약권에서 대류의 형태로 전달된 열이 지표면 부근에선 전도의 형태로 전달된다. 자, 무슨 말이죠? 네, 여기 상부 멘틀 근처를 보시면요.
연약권이 있어요. 연약권은 거의 액체에 가까운 상태다 보니까 대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류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각은 아예 고체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는 전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열의 전달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류로 전달되는 게 전도로 전달되는 것보다 열의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멘틀 이 상부 멘틀 부분에서는 대류로 전달이니까 빠르게 열이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긴 하지만 그 양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지각을 넘어서게 되면요. 여기에는 전도란 말이에요. 열의 전달 속도가 훨씬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뭘 내포하죠? 네, 식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 이후로부터는 지각에 해당되는 영역이 들어가면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의 전도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네모 박스에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이 박스. 여기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예요. 자, 여기는 왜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물론 이제 지각 부분에서의 어떤 증온율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증온율이 큰데 이유는 뭐냐? 수평적으로 대류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왜죠? 외핵이 아예 액체예요. 그리고 멘틀은요, 고체예요. 성분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은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대류하고 있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멘틀 경계를 잘 넘나들지 않는다는 거죠. 열 교환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증온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을 비교하는 그림을 보시면요. 두 영역의 두 영역에서 차이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지표면 근처에서 해양지각의 온도가 대륙지각의 온도보다 높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판의 생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지각 연류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각 연류량이라는 거는요. 지표 1제곱미터당 1초 동안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열 전도율에 증온율을 곱한 겁니다. 이 증온율이라는 거는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량이에요. 거기에 열 전도율을 곱하면 지각 연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 연류량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해령이고요. 오른쪽은 해구입니다. 자, 우리가 해령은 뭐라고 배웠죠? 지구가 원해서 네, 바로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고요. 해구는 판이 없어지는 경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령은요. 여기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돼서 판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령에 해당되는 여기 상승류가 나오는 이 분출되는 이 지점이 바로 여기 피크를 찍게 되고요. 양쪽으로 거의 대칭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대칭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중요한 건데 보다 해령에서 가장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지각 연류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해구는요. 해구라고 표시된 요 지점에서부터 점점점 지각 연류량이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실제 마그마가 형성되는 그 위치까지는 여기죠. 점점점점점점점 요 위치까지는 지각 연류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령에서 높았고요. 멀리 갈수록 감소하죠. 그러니까 해구까지 갈 때도 상대적으로 해구 요 위치에서 마그마 형성된 위치까지 가면 당연히 마그마가 형성된 위치가 해령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지각 연류량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디서 뛰느냐? 바로 마그마가 형성되어 있는 요 영역,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상승되는 요 지점을 지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령과 해구는 지각 연류량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조금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에서 보시면 해령과 해구에서의 어떤 지각 연류량의 분포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뭘 또 비교하냐면 일반적으로 화산활동 지역에서는 지각 연류량이 높아요. 그런데 오래된 해양지각, 그러니까 해령으로부터 꽤 멀어진 곳이죠. 그리고 해구는 지각 연류량이 낮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많이 물어보는 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각 연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왼쪽은 지각 연류량을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이 값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화산과 판 경계를 나타냈어요. 자, 보시면
지각 연료량이 높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디죠? 자, 여기 빨간색은 이제 여기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여기네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이지만 묶어놓고 있어요. 여기도 이 영역쯤 되죠? 자,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다 보니까 표가 안 나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영역을 체크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영역들. 자, 이런 영역들은 어디죠? 네, 100%는 아니지만 주로 어디예요? 바로 해령이 있는 곳이 많죠. 물론 100%다 해령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각 연료량이 높은 지역을 봤더니 어디다? 마그마가 생성되고 혹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발상연계, 즉 어디예요? 해령이에요. 아니면 중간중간 열점, 이런 곳에서 지각 연료량이 높고요. 아니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그리고 조산대 지역, 이런 지역들이 지각 연료량이 꽤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지각 연료량이 낮은 데는 어디냐? 파란색 지적. 네, 멘틀 물질이 하강한다. 즉 어디죠? 해구입니다. 해구. 자, 해구 지역에서 낮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안정한 두꺼운 지각 어디예요? 해양 지각인데 나이가 아주 오래됐거나 대륙 지각이 아주 깊숙한데 지각 변동이 안 일어났던데 그러니까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순상지가 지각 연료량이 보통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조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참고로 한번 더 보시면은 대륙 지각에서는 뭐 지질 시대가 오래되고 지각이 안정된 지역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낮아요. 신생대에서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성칸브리아 시대 가장 오래됐죠. 지각 연료량이 작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 아까처럼 지각 연료량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성분을 나눴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뭐가 있었어요? 방사성 원소 붕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요소를 한번 나눠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해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빨간색이 마찬가지로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아까 우리가 지각 연료량 전체적인 분포 그림하고 좀 다르죠. 어디가 빨간색이요? 해령이 아니죠? 어디예요? 요 영역은 뭐예요? 여기 특히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네요. 뭐예요, 여기? 바로 육지고요. 산맥이네요. 자, 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표를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자,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지각 연료량은요. 대륙 지각에서 더 높게 나옵니다. 자, 이유가 아까 뭐였죠?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현무암보다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화강암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훨씬 높았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그리고 전체 부피까지 고려를 해봐도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단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도 많은데 부피도 더 크다. 그러니까 대륙 지각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해서 생기는 연료량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 연료량을 보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한 연료량 그래프를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륙 지각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멘틀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을 해보면요. 어디가 더 많냐면 발산 경계 주변에서 즉 해령 부근에서 지각 연료량이 높고요. 오히려 지각의 두께가 두꺼운 대륙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자, 왜죠? 네, 멘틀의 열이 상대적으로 얇은 해양 지각을 통해 서 많이 방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틀로부터 방출되는 연료량은 해양 지각이 크죠. 자,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각 연료량을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그래프는 뭐죠? 이 두 요인을 합친 겁니다. 자, 그래서 합쳐볼게요. 자, 다시 합쳐보면은 아까하고 유사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어디가 높으냐? 해령 쪽이 그래도 더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값을 보면요.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인데 전 세계 평균적으로는 87인데 단위 생략할게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지각 연료량이 평균적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죠? 네, 바로 요겁니다. 결론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한 열보다는 생성 초기에 지구 생성 초기에 생성된 지구 내부의 축적된 열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로부터 나오는 지각 연료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여기 평균값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동해 지역에서 비교적 좀 높게 나긴 하는데 일본 해구 지역에서는 좀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나요. 아무리 지각이 두꺼워도 뭐가 영향이 더 크다? 멘틀로부터 나오는 게 더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도 동해가 확장되면서 멘틀 물질 상승 뭐 이런 거에 연결돼 있을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내부 에너지 이거를 지각 연료량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진파와 관련해서 진원을 찾고 하는 지진파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